돌아온 그림자니까요. 이 이제 가장 크게는 우리가 한 반 정도 읽은 거네. 꼼꼼하게 반 정도 읽은 건데, 지난주에 그 남이나 선생님이 주셨던 질문처럼 우리가 이제 인문세에서 공부하는 우리 동화 인류학 관점에서의 동화의 정의랑 안데르센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동화라기보다는 굳이 말하자면 소설적이다. 주인공이나 자아의식이 반성적 시선이 대단히 강하게 느껴진다. 그 소설적이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이 안데르센의 문학적 기교를 낭만주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데르센의 시대가 근대 초엽인데 그때 낭만주의라고 해서 개인이 자기 내면을 확인하는 언어 기술이 되게 발달했고 안데르센이 이것을 좀 차용한 것 같다까지를 지난주에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화를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언어로 쓰여진 것을 분석하는 기술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미 있기도 하고 문학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개발하신 분석 기술이 있고 또 우리가 동화를 분석하는 기술을 지금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술 텍스트를 분석을 할 때는 그냥 좋아요?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어떤 그 예술 텍스트의 기법, 그 다음에 의미를 포착하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그 어,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는 렌즈가 예를 들면 낭만주의 이런 게 이제 렌즈인 거죠. 그런 도구로 이 동화를 보니까 어떠하다까지를 쓰는 것이 이제 동화 비평이 될 텐데요. 낭만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 배우게 됐고 유리 선생님의 과제에 그 낭만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유리 쌤 지금 이제 과제를 좀 지금 이게 그 과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 게 매우 안 돼.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뒤에 가다가 그 있겠어요. 일단 도플갱어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 요것도 그 좀 더 되면 그 전문 용어 개념의 차원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 어떤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일상의 언어인데 그걸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면 그림자, 이게 개념의 차원으로 넘어가려면 이게 어떤 도구고 어떤 문제를 보기 좋은 도구고 이렇게 막 깎아야 좀 이렇게 언어를 조금 그 하위적으로 이런 단어와 함께 이 그림자란 단어를 쓰면 좋아요라는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이론적 작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쓰면 현실이나 텍스트가 이렇게 좀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유리쌤께서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유리쌤, 제가 볼 때는 그 개념을 갖고 계신데 요는 그 개념이 개념적으로 조금 더 정교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암데르센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야 돼요. 유리쌤의 어,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플갱어니까 도플갱어인데 도플갱어가 이거 지금 유리쌤이 써주신 것처럼 더블 고어라고 해요. 고어가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뭐 돌아다니는 사람 뭐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돌아다닌다입니다, 유리쌤. 그럼 그 자체는 아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개가 돌아다닌다. 그런데 김유리라는 이 연구자가 동아인류학자가 이 개념을 이 개념이 두 개가 돌아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나 해석을 좀 더 해야 이제 유리쌤의 개념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개념을 유명한 어떤 학자가 쓴 방식을 이제 뭐 갖고 올 수도 있죠. 갖고 오더라 그래도 좀 더 정교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온 그림자로 유리쌤이 쓰신 거는 뭔가 오싹하다네요. 마지막에 오싹하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돌아다니면 왜 오싹한가를 논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플갱어라는 개념을 쓰면 오싹한다는 거를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거가 이제 잘 쓰신 부분은 도플갱어라는 것이 학자와 동일한 것을 그림자가 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오싹한지는 논증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글을 쓰실 때 논증을 한다는 것의 무게를 조금 우리가 가져가면 좋아요. 느낌이 오시죠, 수정쌤? 이게 수정쌤이 광폭으로 고르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논증하는 언어를 더 개발을 해야 설득을 해낼 수가 있죠. 이게 오싹하다. 저게 왜 오싹할까요? 요거를 토론해 보도록 하면서 그림자로 가볼게요. 이게 그림자가 몇 페이지 있습니까? 아, 네, 45분, 그림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플갱어는 민담이나 동화에 등장하는 소재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 소재다. 똑같이 생긴 헛개비가 자기 행세를 하기도 하고, 그림자가 제멋대로 굴기도 한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것에 대해서 왜 친숙하고 오싹한가요? 요게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바로 못 갑니다. 유리쌤 왜 제가 똑같은 거를 보면 친숙한데 오싹합니까? 친숙한 거는 동일하기, 동일성 때문에 나랑 오싹한 같아서 거는 익숙하기 때문에 네. 친숙한데 그게 나의 어떤 고유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것이 같은 게 또 있다는 게 어색하다. 아, 그거는 동호반복이에요. 그러네.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그 모든 단어나 개념에는 고유한 배치와 역사성이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오싹하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 문화만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제가 잘 설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거 되게 근대적 감정이고 그 똑같다는 것에 대한 동일성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동일한 것은 내가 어, 그 동일한 것을 보고 싶고 갖고 싶고 하는 욕구가 있는 동시에 그게 내 소유가 돼야 된다는 이런 것도 좀 결부가 되어 있고 만약에 유리쌤이 이것을 쓰신다면은 똑같은데 다르면 이거는 되게 비약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데 다른데 기쁘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애들을 보면은,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야, 쟤는 다른 애가 기분 좋게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포인트, 1번은 그걸 해결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두 번째는 작품 안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어느 줄을 보면 오싹하다. 여기 이제 다시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 안데르센의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소설을 개작도 하고, 본격적으로 창작을 완전히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요게 텍스트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그, 작품이지 않습니까? 작품은 박스가 쳐진 거예요, 박스가. 박스가 쳐졌기 때문에,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죠. 특히 암데르센은 주인공이 확실한 거죠. 진짜로 왕자와 공주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 형제 동화집은 왕자와 공주가 뭐 주인공인데 뭘 해라고 하면은 액션을 다 받고 있어요. 받고. 백설공주가 뭐 해? 쫓겨나. 어쩌다 들어가. 시키는 거 해? 주는 거 먹어? 잠을 자? 깨었더니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인어공주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좋아? 바다 위로 나가? 엄마를 내가 뭘 해? 열심히 견뎌?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게 진짜로 두 공주는 다른 공주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포함해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유리쌤 모든 민담이나 모든 동화에 등장하는데 각각의 동화마다 이 더블을 다르게 가져간다는 것이 분석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경우는 오싹하다 이런 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림 형제 동화집에는 그 어떤 이름을 까먹었는데 안나인가 어떤 여자애가 나와요. 그 여자애가 그 집 밖에 놀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쩌다가 안나 있어요 이래요. 본인이 안나인데 엘사인가? 엘장가? 하여튼 이응이 들어간 이름이에요. 그런데 계세요 하는데 안에서 누가 장난을 쳤어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 진짜가 뭐야? 난 내가 아니야? 이렇게 동화 끝나요. 그게 전혀 오싹하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자, 이게 뭐냐면은 유리쌤 이게 지금 유리쌤이 평소에 쓰시는 거랑 약간 지금 유리쌤의 글의 방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리쌤 원래 선생님 직접 이 경험, 체험, 유리쌤 시선이 되게 강화된 과제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요거는 되게 개념을 그냥 바로 갖고 오시는 과제를 하고 계세요. 둘 다 좋고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신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요는 텍스트 안에서 얘가 오싹함을 느끼는지 얘가 오싹함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작가가 오싹함을 느끼는지 독자가 오싹함을 느끼는지가 레벨이 다 다르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쓰여진 글에 관해서는. 근데 그림 형제 동화집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동화를 보면은 안나 아무 생각이 없어. 난 내가 아닌가 봐 하고 다시 숲으로 걸어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걸 읽고 그림 형제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혹은 유리쌤이 이건 좀 오싹한 거야 라고 느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유리쌤 지금 레벨이 다르게 오싹하다는 거는 어떤 정서고 이 평가돼야 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유리쌤 궁금하신 점? 그림 형제 나오는 경우에 그 친구는 되게 똑똑한 행세를 했고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그렇게 묘사됐던 인물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줄거리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 잃어버린 이 이야기에서도 그런 민담처럼 얼마나 어리석은가 봐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좀 오싹함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구조를 찾아내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네네. 들어요. 그리고 그게 오싹하다라는 거는 이게 감정이지 않습니까? 감정?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어떤 감정이 논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유리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여기가 뭐 오싹하다 이런 게 아니고 논리가 작용해서 감정이 일어난다고 그 유리쌤이 지금 쓰신 거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가면 학자의 확장판 자아다 그림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문제가 더블이 문제가 되는 거는 자아라고 하는 단어를 유쌤이 쓰신 거고 이 나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제에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 것도 나라고 주장할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근데 유쌤 지금 제가 지금 구사하는 이런 정도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쓰시면은 유리쌤의 글인지 누구 글인지 모르게 모호하게 가는 거예요. 요즘 논증의 부분에.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는, 그러니까 오싹하다는 거는 자아랑 관련이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그림자가 이래가지고 이게 학자로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학자. 학자. 근데 요 요거 조금 다르게 생각도 많이 되네요. 안데르센이 그리는 인물들 중에 직업군을 따졌을 때
학자가 이상하기도 하고 적절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이게 되게 분석 포인트 같아요. 동물원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동화 인력을 하는 우리로서 감동적인 거는 동화 속 주인공이 다 나와 계시니까 물론 갇혀 계시다는 포인트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데 인간일 경우에 직업 있지 않습니까? 직업. 직업은 되게 좀 안데르센한테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데르센은 지금 정체성이나 자아나 그런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동화를 그런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게 자기다움, 그 에센스를 확보하려는 사고적 노력이지 않습니까? 자아감이죠, 자아감. 그거니까 학자다 그러면 학자의 정체성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테니까요. 직업이 되게 중요해서 지금 남은 부분을 읽을 때 학자가 유리쌤 다시 나온다 하면 유리쌤이 이제 꼭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학자를 되게 뭐라고 생각하나 이런 걸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그림 동화도 잘 보신 것처럼 특히 미야자와 겐지 동화에도 학자 선생님이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가르치다 과학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구 이런 모티프 많죠. 과학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랑 이제 안다라고 했을 때 안데르센에게는 학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데가 어디고 미야자와 겐지일 경우에 학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데가 어디고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좀 더 유리쌤 더 분석을 더 깊이 들어가시면은 유리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자가 374쪽에 이 학자가 이 두 번째 문단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 안데르센이 밤에 갑자기 깬다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죽음의 이미지 되게 강하게 쓰시죠. 요런 게 그 뭘 의미하나 끝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그림 형제 동화집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로 나와요. 근데 안데르센은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것도 이번에 읽을 때, 이게 죽는다는 그게, 이게 어떤 모티프로 도구화되는가, 이 테마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아주 많은 그 도구를 얻는데요. 이게 그 신화를 볼 때나 다른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살금살금 커튼 뒤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처녀가 보이지 않았다. 화려하지 않았다. 감미롭고 아름다운 이게 학자가 하는 일인가 싶네요. 학자가 이제 책을 펼치고 뭐 이런데 학자가 지금 밤에 빛에 여자를 발코니에 앉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리쌤 같은 학자라도 그 주된 액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다른 학자라고도 볼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근데 지금 학자의 관심이 뭐냐면 누가 살고 있을까? 현관은 어디일까? 아니 이게 학자가 현관이 어딘지가 궁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학자는 본질을 탐구하거나 이치를 깨닫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학자가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것 중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내 그림자뿐인 것 같아. 자기가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꽃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기분이 좋은가 보군. 이게 지금 학자가 자기 안에서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 중에 살아있는 건 내 그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 자체가 뭐 분열이죠, 분열. 그림자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자, 문이 살짝, 기분이 좋은가 보네? 이런 게 되게 정신분열이죠. 자기 안에서 다른 자기를 보고 대상화시켜서 걔가 그런가 보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금 찢어버리고 있죠, 찢고. 문이 살짝 열려 있으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을 살펴본 다음 무엇이 있는지 내게 얘기해 줘야지.
그래야 네가 쓸모가 있지. 학자는 농담 삼아 그림자가 이렇게 말했다. 요게 이제 핵심된 건데 그림자를 이렇게 독립적 인격으로 만들어낸 거는 학자죠. 내가 저 집이 궁금하니까 나는 못 가는데 네가 대신해서 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연장으로 그림자를 쓰죠, 지금. 요까지는 나압니다. 그래가지고 착하지 이래요. 어서 가. 하지만 완전히 가버리면 안 돼. 여기 이제 뭐 약간 복선같이 영화로 만들면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학자가 일어서서 건너편 발코니에 있는 그림자를 일어섰는데 학자가 몸을 돌리자 그림자를 몸을 돌리는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림자가 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 말을 얘가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싹하다. 요건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간 감정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 레vi 스트로스가 소개하는 신화 모문자 문제 사회의 신화는 감정이 없어요. 싫다 좋다가 있는 거예요. 좀 안 좋다, 불편하다. 이게 잘 보면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가 모문자 사회의 이야기 그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쓰는 동사가 많이 나오는 거는 근대적인 거다. 감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그게 계속 채취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근대적이다. 감정을 다루는 언어적 기술이 발달한 시대다라고 봤을 때 어떤 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사카단 전에 어떤 게 우리가 불편하다까지는 갈 수 있냐면은 얘가 내 말을 듣는 수족이었는데 지가 주인이 된 전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좀 곤란하다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한데 안 맞는데. 근데 이게 오싹은 더 가는 거예요. 좀 무섭다 이런 거고 약간 좀 소름 끼친다 이런 거고 소름 끼치는데 이게 진짜 대단하죠. 감정이 지금 계속 세분화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오싹하다, 불안, 공포 뭐 요 계열에 지금 놓여 있는 단어인데요. 문학사에서 장르적으로는 이런 감정을 포착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불안하다 이런 게 스릴러고 공포스럽다 이런 게 공포소설이고 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파생의 역사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게 같이 종합되어 있는 소설가로 에드가 알렌 포를 주로 꼽습니다. 에드가 알렌 포한테 더블 개념도 있고 또 공포, 뭐 불안 뭐 다 추리도 있고 공포소설과 불안소설의 차이는 뭘까요? 공포소설은 공포를 주는 원인이 작품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거를 해소하는 것이 공포소설인데, 불안은 원인을 해소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끝까지 가져가게 돼.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이렇게. 근데 오싹하다 이런 거는 장르적으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는 문제네요. 이 서양 문학사에 한해서 보면 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감정을 다루는 어떤 이야기 문법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에드가 알렌 포우도 1800년대 초반 작가입니다. 미국 작가죠. 그래서 이제 좀 재밌기도 하고 유리쌤 제가 설명을 재밌게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들을만 하십니까 유리쌤?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서 아직 그러니까 유리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직 오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싹이 개시된다라는 걸 유리쌤이 논증. 자, 그런데 그림자 없어도 그냥 뭐 살아요, 또. 그리고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런데, 자, 갑자기 371쪽에 나타납니다. 발밑에서도 새 그림자가 자라나요. 뭐 이러네. 이거 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당신의 옛 그림자를 모르시겠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군요. 이런 게 또 약간 불편할 수 있겠네요. 내가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돌아올 때, 이게 뭐가 이렇게 뭐지? 저거는 내가 놓쳤네 이런 것도 아니 이거 재밌다고 생각해요. 저는 놓치면 끝이지. 아니 옛날 친구를 길 가다 만났잖아요. 그러면 뭐 다양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런 애도 사귀었었지. 우리 참 재밌었는데 일 수도 있고, 어머, 까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나타난 거야.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좀 감정 이거보다 또 좀 도를 넘어서 뭔가가
친다고 유리쌤이 보시는 거죠. 어쨌든 이게 불편한데 이런 거니까요. 제가 더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요거는 그 주인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난데 내가 모르는 일이 내 안에 많아? 이러면 한편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일을 내가 많이 알고 이거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왜 이게 불안하냐면 내가 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불안하고 내가 자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불안하냐면 나라는 그 의식이 없으면 불안할 것도 없는 문제죠.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컨트롤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렇게 지금 되니까 감당 못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앉아. 근데 아직은 주인이 별 생각이 없어요. 앉아 이러고 있어요. 이게 재밌겠다. 이게 주인 지금 안 오싹해. 얘기 좀 들어보자. 그래서 이 그림자가 뭐냐면 내가 당신의 그림자라는 걸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림자도 약간 왔다 갔다 해. 이 말을 왜 해? 안 할 사람인 걸 네가 안다며. 이게 언어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면 말 안 하지. 이게 이 둘이 지금 서로 둘이 지금 같이 못 가. 이렇게 약간 닮았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이게 무슨 노래 가사네요. 배경음악 그걸 깔아야 돼. 내 안에 가시나무새? 아 진짜 낭만적이다. 가시나무새. 그런 노래가 나오고 궁금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학자는 그게 궁금한데 자, 더 가면은 자유인의 몸으로 내가 막 이렇게 얻었다. 그 다음에 378쪽에 밑에 반 정도 내려오면 뭘 받지? 이제 말할 건데 부탁이 있는데 앞으로 너라고 부르지 말고 당신 존대해라 이러잖아요. 그 위치가 역전이 돼요. 위치가 역전이 된다. 그럼 얘가 또 불편할 수도 있다. 근데 오싹하다. 그러면 그 379가 둘, 넷, 다섯. 나는 나의 내적 존재를 깨달았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안에 내적 존재를 못 깨달았죠. 주인 지금 바깥을 보고 뭘까 궁금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학자는 그림자는 내적 존재를 깨달았다 그래서 자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격이 하나 있다고 봤을 때 이 학자의 인격이 있는데 이 학자가 바깥을 보고 궁금하다 이러다가 역으로 안에 뭔가를 발견을 하게 돼요. 안에 뭔가가 역으로 출현했어요. 이렇게 이 순서적으로. 학자잖아요. 바깥을 보고 있었잖아요. 바깥을 그래도. 근데 지금 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이야기의 시선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학자가 지금 뭘 알고 싶고 누구랑 얘기하냐면 바깥에 있는 존재를 알고 싶고 바깥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대죠, 그죠? 이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궁금한 건 자기고 그런데 해석이 안 되고 요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심리 상담을 간다거나 아니면 일기를 쓴다거나 나는 이거 그 여행 이런 것도 저는 저를 한번 알아봐야겠어요라고 아니 네가 너를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될 게 이 안에 있는 거야? 하고 또 바깥에 외국을 돌아다녀. 근데 결국 알고 싶은 거는 깨닫고 싶은 거는 자기래. 요게 그 언수를 잘 분석해 보면은 그 자기를 미지로 두는 사고방법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원래 학자는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안에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이렇게 돼가지고 학자의 분석과 논리적 시선을 지금 안으로 들이밀고 있죠. 여기 이 작품이 문제작이네요. 유리쌤 잘 보신 것 같아요. 문제작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를 더 연구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없지 않아요? 거기가 거기가 파면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만 남은 영역이라고 프란스 드발의 원숭이와 초밥요리 사는 책의 3장에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 뭐가 있다만 남은 거예요. 있겠지만 남은 거예요. 요런 사고방법이 여기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사케 하려는 것 중에 오사케 한다면 요런 거 아니 지금 텅 비었는데
아니면 이게 실제로 그렇게 궁금해야 되나, 이거를 안에 있는 거를? 궁금해야죠. 내가 왜 그러나 좀 분석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좀 가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재밌죠. 379쪽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요게,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뭐가 있냐면, 얘는 학자가 못 본 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누구나 봐둬야 하는 것이지만, 형편없고 엉망인 것. 요게 또 안데르센의 독특한 점이네. 이 안에는 형편없고 엉망인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편없고 엉망인 거를 봤는데 이 그림자는 이게 이제 하여튼 구조적으로 되게 재밌죠. 학자의 마음 아닌 거고 학자의 욕망 안에 들어 있는 거였는데 그 안에서 얘가 나가서 한 거는 다른 사람 마음에 엉망이고 형편없는 거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는 다 통하는 거고, 일단 그림자가 할 수 있는 거는 형편없고 엉망인 것들을 포착하는 거죠. 학자는 뭐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걸 포착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완전히 대립해서 자기와 자기 사이의 화해, 이거 진짜 복잡한 동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와 자기가 화해를 못하는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잘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나랑 왜 화해까지 해야 돼? 그냥 그게 나지. 뭐 이렇게 제가 그 헬스장을 옛날에 뭐 막 다니다가 난 나를 극복하고 나를 넘어서고 하다가 때려쳤는데 내가 나랑 왜 그래야 되냐 도대체. 그냥 게으르면 게으르고 바쁘면 바쁘고 가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걸 뭐를 내가 나랑 싸우고 있어. 관도 이런 건데 약간 이게 지금 화해 불가능한 두 개가 내한테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구도가 저는 재능은 이건데 욕망은 저거예요. 저는 재능은 이건데 현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건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기를 계속 뜯는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런데 핵심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그림자 뭐냐면 협박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근데 그게 신문에 썼다면 잘 익혔을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대로 또 지금 오늘 읽은 것 중에 신문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죠. 신문. 이게 되게 연구의 포인트더라고요. 그 우리 뒤에 그 어떤 사건 있지 않습니까? 털 하나 뽑았는데 그 죽일 닭이 됐나? 죽일 새가 돼가지고 막 욕먹는 그것도 신문의 비유였지 않습니까? 안데르센 신문을 안 좋게 봐요. 신문이 사실을 제공하는 텍스트인데 사실 이면에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좀 오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복잡한 문제네요. 안데르센이 쓰는 문체는 신문적 문체예요. 안데르센은 뭔가 진실되고 정확하고 에센스적인, 굳이 말하자면은 그 쾌활한 사람인가 그 동화가 있었나요? 쾌활한 사람? 그렇죠. 쾌활한 것 이런 걸 포착하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쾌활한 것을 만지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오싹한 거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게 쾌활하다 이런 게 되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근데 그런 걸 안데르센은 묘비명에 쾌활한 사람이라고 쓴다. 이런 거죠. 이 막연하고 모호한데 굳히려고 하잖아요. 요게 저는 되게 신문적 태도 같아요. 이건 사실이야. 여러분, 물론 이게 이제 제가 그 더 우리가 같이 토의하면은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같은데 그 안데르센이 신문을 싫어하면서도 신문과 너무 닮은 방식으로 사실 자체, 감정 자체, 그다음에 어떤 성격 자체 이런 걸 되게 포착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저는 읽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림자가 친한 사람들은 교수, 양복장이, 조폐국장, 그다음에 사랑에 빠진 아가씨 이렇게 되네요. 요런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여행을 합니다. 같이 하는데 380쪽에 학점모가 안 되고
우울해요. 왜냐하면은 학자는 그 뭐를 하고 싶냐면 380쪽에 위에서 둘, 여섯, 여덟 줄 나는 참됨, 선함, 아름다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신문이랑 어울리고 학자는 이제 동화인데 시인데 이 두 개가 대립하는 것처럼 나오죠. 이런 것도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데르센이 이분법을 되게 많이 쓴다. 이분법을 많이 쓰는데 자기 안도 그 화해 불가능한 두 개를 찢어놓고 자기랑 세계도 성냥팔이 소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분법 쓰는 거죠. 세상은 소각하고 소녀는 순결해. 이분법 쓰고. 그 다음에 젊음은 이렇고 늙음은 저래. 이렇게 해서 이분법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분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근대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세상을 되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나냐 너냐. 근데 관계적 사고가 발달한 문화에는 내가 너이기도 하고 네가 나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 미야자와 겐지 동화는 이분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곰을 먹지만 곰도 나를 먹으니까 어디까지가 나쁜 놈이라고 하기가 되게 곤란하죠. 요 구간에서 나는 너를 죽이니까 나한테 나쁜 놈인데 저 구간에서 내가 너를 먹일 거니까 꼭 나쁜 놈인 걸로만 한정시킬 수 없죠. 사태가. 남의 토코산의 곰이라는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를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되게 복잡하면서 재밌는데 그래서 어 이게 안데르센 동화가 문제작입니다. 안데르센 동화가 변신 모티프도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어떻게 쓰냐면은 아마가 옷감이 되고 옷감이 뭐 장식물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체성 강화하는 변신담이에요. 그 모든 원래 왜 그게 맞나요? 뭐 이렇게 옷감도 됐다가 종이도 됐다가 그러니까 형태가 계속 바뀌는데 자기 형태가 바뀐다는 거를 그 존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변신을 계속 이렇게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정체성은 하나인데 내가 그냥 브로치가 됐다, 옷이 됐다 이렇게 갑니다. 요 조건이. 근데 무문자 사회의 변신담이나 미야자와 겐지는 변신담은 있나 없나 이걸 다시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 무문자 사회 변신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곰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기억을 잊어. 그, 어, 그 어디 그게 우리가 읽은 것 중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곰이 됐어. 곰이 털이 막 자라나. 그런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돌아갔을 때 이제 좀 씻고 간 거예요. 근데 점점 털이 자라나가지고 자기가 한때 곰이었던 거를 내가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곰인가 봐 이러고 인간사를 떠나는 그러니까 변신을 한다는 게 다른 문화권 다른 작품에서 보면은 그 외형이 달라지는데 동일한 의식이 주파하는 변신담이 안데르센이라면은 외형이 달라지면 의식도 달라지는 변신담도 있죠. 근데 안데르센 지금 제가 이렇게 율쌤의 과제와 함께 생각하게 된 거는 말 그대로 자기의식, 주체의식, 주인의식이 되게 강한 동화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조금 이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비유가 많죠. 380쪽에 이제 그림자가 주인이고 주인은 이게 뭐냐면은 누가 이거를 컨트롤할 건가죠. 컨트롤할 건가. 원래는 학자가 컨트롤했는데 이제 학자 그림자가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누가 컨트롤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그 동화 안에 모티프로 들어와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나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를 자기한테 묻고 자기식으로 답하고 이런 사고방법 자체가 되게
발달해 있는 거라고도 관련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또 학자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학자는 지금 어, 학자가 오싹하냐, 주인이 그 그림자가 오싹하냐, 유리쌤이 오싹하냐 이런 계열을 나눌 때 저는 제가 읽기로는 어, 유리쌤이 오싹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약간 그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공포 영화에 도플갱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네. 도플갱어는 무서운 거야. 오싹함을 어, 일으켜라는 네네. 그런 약간 좀 선입견 같은 게 있어서 네네. 그거를 좀 연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제 오싹하다는 말이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있었는데 선생님이 있었어요. 읽어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380쪽에 사람들이 아유 이렇게 그림자같이 됐어 병들어서 말라가지고 그랬더니 학자가 온몸이 오싹해지곤 했다 이게 제 좋네네네. 기억에 남아 있었나 그런 생각도 맞네, 맞네. 네. 들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학자는 영문을 모르고 죽었을 것 네. 같다. 예, 그렇죠. 억울하거나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동화라고 해도 아주 이렇게 유리쌤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갈까요? 학자가 그 논증할 수 있어요. 학자가 알고 죽었다, 모르고 죽었다, 오싹하고 죽었다, 안 죽어 죽었다. 이게 분석의 차원에서는 문장을 직접 끌고 와야 돼. 그게 자, 그렇다. 여기까지를 해봤는데, 선생님들, 그 앞부분, 일부의 주제는 도플갱어네요. 키워드가. 근데 요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도플갱어 모티프 많습니다. 많은 게, 신화에서는 쌍둥이 모티프, 쌍둥이 모티프.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화는 이걸 좋아해요. 왜냐면 양의적이기 때문에. 같은 애인데 성질이 두 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 안에서는 깍두기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서 이야기 안에 무게중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레비스트루스는 보죠. 그래서 쌍둥이 모티프를 신화는 좋아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쌍둥이 되게 위험하다고 취급이 돼요. 어디 붙는지를 선명해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딴 게 들어있으면 이게 관리가 곤란하다지 오싹하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이라는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쌍둥이인 그 덕만이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쌍둥이에 대한 혐오, 동시에 애호 이런 게 있다는 것과 저 그래서 쌍둥이 모티프가 있고 카프카도 더블 개념 아주 좋아합니다. 카프카의 그 아메리카 실종자로 번역된 장편도 뒷부분에는 더블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형상을 씁니다. 같은 얼굴의 두 모습, 다른 얼굴이지만 같은 본질. 이런 게 이야기가 되게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플갱어는 민담 동화 소설까지도 다 좋아하는데, 율센? 그런데 안데르센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 요까지 앞부분에 그 안데르센 독특함도 얘기해봤고요. 쌤들 어떠십니까? 어, 안데르센이 어, 자기도 막 이렇게 헷갈리는. 예, 예. 근데 그 저번에 이제 수정 쌤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자기도 막 되게 헷갈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도 막 분열되면서 그럼 이 감정이 선생님이 이제 근대적 감정이고 이게 완전 초반 뭐랄까 이 근대적 감정이 굉장히 초반에 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담겨진 거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근대냐? 이게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요. 문학, 이야기의 차원에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요 기호가 되게 세게 올라와서 이야기 안을 주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굳이 말하자면 장르적으로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완전히 근대적 장르의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화는 그 백설이가 맞죠. 근데 왕자, 공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반성적 의식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레타 있지 않습니까? 헨젤과 그레타가 아니고
그 눈의 여왕. 걔가 자기가 만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인어공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추구하고 그 자기가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걸 보고 가는 거죠. 자기 욕망을 계속 보고 가는 거. 근데 그러는 게 안데르센도 굳이 말하자면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양가 감정도 있는 것 같은 게 그 빨간 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는데 이야기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서 빨간 신을 신은 소녀는 벌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이야기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의 레벨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읽히고 있잖아요. 안돼가 재미로 읽히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느낌 오시죠? 안 된데 권장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계속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는 빨간 신이 신을만 하다는 거에 대한 동의가 계속 구해지는 거죠. 이야기 재밌잖아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티프로 되고 한국 영화, 외국 영화 할 거 없이 쓰이고 이런 거에 초점을 딱 봤죠. 근데 빨간 망토 쓴 그림 형제 동화에 그 친구 있잖아요. 자기 욕망 보는 애가 아니에요. 망토 빨간 걸 썼는데 할머니 자기 욕망을 보죠. 얘도 가다가 꽃에 빠지고 뭐 늑대 만나고 그런데 이 출발 자체 이런 것도 좀 다른 면도 있고 만약에 그런 빨간 망토의 욕망이 해석되고 있다면 욕망이라는 거는 있는 거야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게 어떤 독자들의 그 자아관과 욕망관을 건드리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재밌죠. 이러면 연하 쌤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원래 약간 동화나 소설을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 작가들 사이에서도 안데르센을 되게 그러니까 인터뷰나 이런 데서 안데르센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교훈을 우리는 얻잖아요. 뭐 빨간 네네. 그럼 안 돼. 네. 데 그래서 이제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작가들은 그러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되겠구나. 약간 여기라면 우리는 인류학을 하면서 더 넓게 보고 네.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분석한다는 거는 레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레벨이 있는데 그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다 풀어야 돼. 다. 본격적으로 하는 게 그게 이제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 요런 거에서 이 텍스트를 풀어가지고 각 시점마다 어떤 윤리관, 어떤 감성이 이렇게 쭉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문자로 쓰여진 거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요 동화가 지금 이렇게 자의식과 주체관이 강하게 읽히는 저를 발표를 해본 건데요. 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뭐 정신분열증 이런 게 좀 생각이 네네, 나서 맞습니다. 네. 결국은 그 학자가 원했던 자아관이 그림자에 의해서 완전히 먹혀버리는 그렇죠. 뭐 그런 네네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그거 더 그런 좋네요. 그런 얘기 네네네. 같아요. 네, 네. 요거 노트에, 그게 더 좋네. 자, 학자가 진실로 원하는 자기라고 하는 게 그림자처럼 되는 거였네요. 저 문 너머로, 저 여자의 마음 안으로, 저 커튼 너머로. 요까지 딱 끊으면 이것도 관음증적이어 가지고 이게 학자적 시선이 되게 무례한 시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오케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욕망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엉망인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이거 있잖아요. 특히 뭐 사랑하는 관계
나한테 너 왜 다 말 안 했어? 드라마 제가 너무 많이 봤죠. 네, 그런데 그럼 너한테까지 왜 다 말 안 할 만하니까 안 했겠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낌없이 말해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삶에 대한 어떤 욕망이 엄청난 태도잖아요. 근데 마음이 가만히 있니? 그리고 이건 이게 뭐 섞여 있는데 이거 너무 좋네요. 그것 자체가 어떤 지적 욕망이고 삶에 대한 욕망인데 되게 관음증적이고 과하고 어, 뭐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 그림 형제 동화에도 어,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그 빨간 망토 쓴 애가 묻잖아요. 이거는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분 왜 그러세요? 너를 잘 보기 위해서. 그래 잡아먹히잖아요. 그렇게 뭘 다 알려고 묻지 마라. 이런 것도 있죠. 그림 형제 동화는. 근데 안데르센은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그림자로 사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것도 이제 억현 쌤 말씀에 따르면은 나와 있네요. 내가 원하는 자아가 실은 그림자 같은 거야. 선한 건 아닌 거야. 이런 것도 또 계시네요. 되게 복잡한 동안에 여기서 딱 하는 게 제 요건데 더블을 쓰는 작품이 당시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갈게요. 여기서 그게 바로 프랑켄슈타인 지난달 김동강 선생님의 그 프랑켄슈타인은 그 박사의 이름이에요. 맞죠? 박사가 얘한테 이름을 안 줍니다. 맞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약간 전도가 일어나요. 괴물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게 더블이죠, 더블. 인간이 양면이 있어. 아니 양면만 있겠습니까? 만면이 있겠지. 양면이 있다는 그 말은 둘 중에 뭐가 진짜야를 묻는 태도인데 만면이 있다니까 다 가면이라니까 가면 아무리 벗겨도 진짜 얼굴 안 나온다니까 이게 니체가 말했던 거고 진실된 자기 진짜 자기에 대한 고집 같은 게 출현하면서 아닌 거를 걷어내고 싶은 것이 문학화되는 시대 속에 이 더블이 나오는 거죠. 실은 더블이 문제가 아니고 만 개의 가면이 가능해. 자, 요거를 보면은 그래서 요 기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포착하는 그러니까 헷갈린 자, 진짜 자, 요 돈키호테 같은 것도 있고 돈키호테는 남이 보는 자기랑 자기가 보는 자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남들도 그걸 문제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 오싹함이 없다 돈키호테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도플갱어의 쌍둥이 모티프, 소설적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이런 게 다 나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요 독일 문화권 안에서 인형이 살아난다, 이런 것도 많이 마리오네트 이런 게 또 많이 나와요. 호두깎이 인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형이 살아난다. 사람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모티프적으로 지금 아주 뚱뚱한 어떤 문화적 지대 안에서 이게 나왔다.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수님, 그리고 뭐 심리학에서 이제 네네, 그림자를 네네, 이렇게 엉망이고 그런 네네네, 거를 이제 그림자에 네네네, 가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생각나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기 엉망인 모습을 거기다가 이제 그림자에다가 네네네. 가둔다고. 어떤 뭐 이렇게 감춘다, 숨긴다, 뒤에 남긴다. 그런 거에 대한 어, 나한테 설마 두 개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뭐가 선하고 뭐가 착하다는 거에 대한 그 질문은 지금, 그러니까 안데르센에게 어떤 역사의식 같은 것도 좀 느껴집니다. 덴마크가 어떻고, 그다음에 이게 뭐 어떤 나라고, 막 국가 이런 것도 좀 들어오고, 그런데 신문은 또 별로고, 아니, 신문을 인정하는 세계는 역사를 인정하는 세계이기도 하죠. 역사가 시간 순서대로 가고, 신문이 날짜별로 나오고. 근데 요런 충돌도 있고, 그거를 또 생각해보고, 여기 이제, 자, 또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어, 어. 저도 옥교수님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자라는 게 소재가
어떤 내면의 욕망이나 욕심을 약간 가리고 있는, 그러니까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그 소재로 사용을 한 부분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신기한 거는 그림자가 학자가 하려고 했던 뭐 시의 여왕의 집에 들어가서 그 책을 다 읽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근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근면한 근대인의 상으로 자기 이제 돈도 열심히 모았으니 그냥 결혼도 해야겠고 뭐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근면하네요. 되게 평범하지만 그게 근대적으로 완성된 인간형이 되어가는 그걸 보여준다는 부분에서 되게 아주 좋네요. 아주. 동화 같기도 하면서 그냥 소설적인 느낌,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는 소설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근데 그 약간 동화적인 느낌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느낌들이 좀 아, 특이한 것 같았어요. 그거 너무 좋네요. 이 근면하다는 그림자의 덕을 놓쳤는데 매우 부지런해서 그 재테크하고 인맥 이런 관리가 뛰어나고 그래서 그 스위트 홈이라는 근대 소설의 완성을 이루는 그 안에 이렇게 가정을 이룬 그게 이제 초기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그 장르가 딱 탄생을 했을 때 그 임금 노동자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여가를 보낼 것도 없고 여기 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라는 걸 묻고 답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소설가들이 이런 게 좋은 거야라고 해가지고 빈털터리에서 돈 쌓고 인맥 쌓아가지고 좀 번듯한 집안을 꾸리는 그 부르주아적 감수성의 그 궤적을 이야기 안에 담은 것이 그 발자크가 쓴 고리오 영감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그런 이야기, 그런 서사를 좋아하는 거 빵인데 축척을 쭉 해가지고 스펙 쌓고 재산 쌓듯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 요런 거를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는 그림자의 이것도 자기계발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민사회 입성기 이렇게 된다는 점도 재미있고 그래서 그 동화적이라기보다는 되게 그림자의 성공신화네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수정쌤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이 그림자라는 그 동화를 통해서 본다면 안데르센은 학자와 그림자 관계에서의 그 자아관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본인이. 네네. 그런데 또 다른 동화에서는 그 자아를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네. 정말 아, 그냥 네네. 일단, 안데르센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찝어야 되고, 근데 전반적으로 나- 안데르센이 자서전을 엄청나게 두껍게 썼지 않습니까? 안데르센은 자기에게 관심이 많아요. 자서전 써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룬 게 없어서요. 그건 쓰고 싶다는 얘기고. 나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레비스트로스가 하는 말이죠. 얘기 안 씁니다, 나는. 이러시더라고요. 혹시 나라는 거가 뭐 난 못 느끼겠는데? 쓸 게 없어요, 나에 대해서는. 이게 레비스트로스. 카프카도 안 쓰셨고, 프루스트도 안 쓰셨고, 근데 안데르센은 쓰셨고. 정말 이게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싶다. 이 욕망 자체가 있다는 거는 선명한데 그 다음에 그림자라는 것으로 자기 주체성을 본 거죠. 그리고 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이제 또 좀 얘기하는 그 지점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데르센이 중요하게 보는 점은 선명하다. 자기를 이해해야 된다. 라거나 내가 나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 자서전을 딱 보면은 이게 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안데르센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가 강하다고. 그림자는 자기를 이렇게 완성했죠.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 요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옥현 선생님 말씀을 받아오면은 하나의 존재죠. 그 이야기 안에서 학자랑 그림자랑 완전히 분리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학자가 원래 원하던 자기를 그림자가 실현시킨 거죠. 학자가 원하던 걸 그림자의 방식으로 실현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학자라는 자기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학자는 모든 걸 알고 부하명예를 거머쥐었고 아는 거의 핵심에 그러니까 학자라고 하는 그것의 사이즈를 그림자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림자의 태생이 학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하겠습니다. 언캐니 있지 않습니까? 셋째 줄 언캐니라고 하셨는데요. 언캐니를 유쌤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언캐니를 어떤 느낌으로 이 단어를 가져가고 계십니까? 그 이제 예전에 그런 인형이 마치 사람처럼 보여서 착각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주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 로봇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을 언캐니라고 하는 걸 봤는데 아, 그게 네네. 이제 낯설면서도 친숙하다 그런 양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날 때 좀 소름 끼치는 느낌?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어, 요 단어, 낯설면서도 친숙하다. 자, 이게 이제 그 문학 개념으로 쓸 때 언캐니가 영어인데요. 온 거는 운하임리입니다. 운하임리 독어에서 왔는데요. 운하임리인데 Unheimlich 운하임리인데 그냥 언캐니 네이버 치시면 밑에 독어로 운하임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뭐냐면 unhomely예요. homely. 집인데 언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친숙한데 이게 집이야? 이런 느낌, 완전히 친숙한데, 이게 지금 집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이게 이래? 약간, 그래서 내가 가장 친숙한 거에게서 느껴지는, 정반대의 또 공포심이죠, 공포심.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많이 할 때는, 그 친숙하다에 집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엄마, 뭐 모성, 그다음에 피, 혈통, 그다음에 되게 요런 느낌입니다. 그 친숙하다는 게 조금 더 홈 개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를 또 하면서 뒤에 생각거리 요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인데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 문학 용어죠. 아이러니는 아이러니가 잘 보셨다고 생각도 들고 요 아이러니는 보충적으로는 옥현쌤의 과제를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옥현쌤 과제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아이러니는 참 아이러니하다. 이게 아이러니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그 재현에 도전하는 문학이라고 거의 저자가 번역하다시피 하는 저의 번역서가 있는데요. 거의 그 저자랑 한 줄 한 줄 물어가면서 이거 그 맞을까요? 이러면 네 이래서 번역한 그 책에 챕터 온과 유기 아이러니라는 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오후에 그 선생님 만났는데 아무튼 다시 여쭤볼게요. 아이러니는 아이러니를 그 선생님이, 그 한석은 선생님이 분석을 하셨는데요. 아이러니를 모델로 삼는 게 운수 좋은 날입니다. 운수 좋은 날. 자, 아이러니 뭐냐면, 레벨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언어적 레벨이 두 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더 재밌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유리쌤 쓰신 게 셋째 줄에 아이러니는 원래 하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을 사용하여 효과를 내는 반사 표현. 자, 글을 쓸 때도 어떤 효과, 이게 중요합니다, 유리쌤. 나중에 쓰기 워크숍도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듬을 때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그 빨간 거 표시하셨죠, 유리쌤? 어떤 효과, 그 어떤 부분을 김유리 선생님이 채우신다는데, 자, 운수 좋은 날은 현진건의 소설입니다. 현진건의 소설인데 그 재현에 도전하는 문학이라는 그 책에 한석은 선생님이
이런 아이러니 저런 아이러니를 식민지 소설 가지고 되게 재밌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떠오르는 게 아이러니도 종류가 여러 개 있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 포괄하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운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이 잘 풀려. 그래서 뭐 인력 거를 끌었는데 금방 손님이 와. 그 손님 모셔다 드렸더니 더 멀리 가자는 손님도 나와. 그 일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뭐 잘 돼. 굿, 잘 돼. 잘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운수가 좋아, 운수가 좋아, 운수가 좋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아내가 그거랑 이렇게 같은 시점에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가 좋은 만큼 병색이 깊어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수가 좋다라는 이 말이 발화되는 그 시점에 상황이 두 개인 거예요. 상황이 두 개. 하나의 그러니까 요 지금 유리쌤 쓰신 말이 맞고 그거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 하나의 말이 두 개의 상황을 표현해요. 두 개의 상황을.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운수가 좋아 이랬는데 그 사람에게 그날이 안 운수가 좋은 날이잖아요. 운수 나쁜 날이잖아요. 그게 이 말이 두 개의 상황을 거머쥐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러니인데 효과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그 인력거꾸는 두 개를 못 보잖아요. 인력거꾸는 두 상황을 못 보잖아요. 아이러니의 효과는 그러니까 독자가 갖는 거죠. 독자가. 두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사람만 어머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느낌이 오시죠? 인력거꾸는 이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냥 당황하게 되는 거고 독자는 저렇게 말할 때가 아닌데라는 이 긴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나타내는 이 효과 앞부분에 빨간 동그라미를 꼭 치셔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안데르센으로 돌아가면은 요 부분은 요 부분을 오편생 과제로 해보도록 하고 어이구야 10분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제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네, 그래도 될까요?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